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시간이 늦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병원의 손은상 교수님께서 펠빅 인저리에 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소개 감사합니다. 소개하셨던 것처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외상을 하고 있는 손은상입니다. 저는 2008년도에 끝났고 그때 2008년도에 끝난 모두를 마쳤고 그때 박현식 회장님이랑 같이 위아래 연차였었습니다. 아까 박현식 회장님이 잠깐 보여줬던 그 기사에 나왔던 남북한 사슴이 저입니다. 제가 사실 남북한 사슴은 아니고 미친 꽃사슴이라고 불렸었는데 제가 남북한 사슴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용지에 있는 거는 펠비스 프롬 A to J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너무 성의 없이 일단 드렸고요.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사실 펠로우를 시사지 교수님 펠로우를 했습니다. 업계를 펠로우하고 외상이랑 전혀 아무 관련이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여기로 들어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어떻게 해서 펠비스를 제가 해왔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펠비스 인절에 대해서 강의를 한 사람이 너무 많긴 한데 일단 제일 핫한 이슈인 타입 C 펠비스 인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8년에 끝나고 2009년에 국립의료원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업계를 했는데 저한테 업계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신상규 씨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끼리 소모임을 하면서 맨날 망친 거 가져오고 앵커도 막 이상한데 빠뜨려가지고 그거 주고 그런 일 많이 했거든요. 너무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근데 또 우연찮게 골절을 하라 그래가지고 또 골절 하다 보니까 골반이 너무 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고 싶은데 사실 그때 계셨던 그 힙하시는 이준명 원장님이 절대 안 주시는 겁니다. 제가 정말 많이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2012년도에 요 수술을 이제 참관을 하면서 그 이준명 원장님 저한테 한번 해봐라 이러고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이 방법이 요즘도 많이 간혹 쓰이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제 인력 피모랄을 열어가지고 와이어를 딱 감아서 사이틱 버트리스, 제일 튼튼한 부분이 사이틱 버트리스에 와이어를 딱 감고 나오는 방법입니다. 어쨌건 요거 다음부터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저는 뭐 그냥 농담으로 골절하는 저희 또래 사람들하고 만날 때 저는 항상 못 배운 자식이어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펠로우를 사실 숄더를 하고 골반을 안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됐었고 또 그만큼 시행착오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하고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이런 환자가 왔습니다. 엔테리어 칼럼 포스 헤미 트랜스버스라고 하는 골절이 되겠고요. 72세고 교통사고로 왔는데 CT 보면 이제 엔테리어 칼럼 포스 헤미 트랜스버스라고 해서 이제 앞쪽 칼럼이랑 뒤쪽 칼럼이 이제 다 이렇게 다 깨졌던,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골절이 있었고, 책만 보고 하기에는 뭐 사실 요새 유튜브 많긴 하지만 2012년 그때만 해도 이런 유튜브 아주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제가 예전에 여기 이대에 계셨던 오종근 선생님이 맨날 하시기에 그림 그리는 걸 저도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했는데 사실 그림 그린다고 되지는 않죠. 그래서 이걸 언제 내가 한번 열어봐야 되는데 싶었는데 이 그림은 그 2005년도에 저희 요새도 하나 모르겠습니다. 이때 정형외과에서 3월이 되면 해부학을 하거든요. 요거 제가 2년차 때고 여기 회장님이 저 찍어줄 겁니다. 1년차 때. 저때 이제 금요일 밤 되면은 저걸 시작하게 되니까 1년차, 2년차 싹 다 까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을 때 회장님이 찍어줬던 사진입니다. 어쨌건 2005년도 이런 게 있었고 계속 이렇게 이어졌었죠. 그래서 2012년도에 그때 이제 김종우 교수님이 지금 퇴직하신 김종우 교수님이 이제 힙 파트가 오면은 이제 저보고 한 몇 년 전부터 좀 와서 애들 좀 가르쳐줘라 그러셨었습니다. 그래서 잘됐다, 또 때마침 잘됐다 해가지고 이제 여러 들어가서 그 인류 인기날 어프로치, 저 인류 인기날 어프로치 책 보면서 애들 가르친 게 아니라 제 욕심을 다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까보고서 이제 딱 이틀 뒤에 수술했죠. 그래서 지금 봐도 괜찮게 된 것 같습니다. 아스타볼라 리덕션 꽤 괜찮게 된 것 같은데요. 딱 3주 지나왔더니 이렇게 앞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빠졌습니다. 뼈가 약하다는 핑계는 절대 될 수 없고 더 나이 많은 사람은 좀 식생션 잘 되는데 그렇게 핑계는 될 수 없고 결국은 이제 제가 나중에 또 봤더니 조금 더 공부를 해봤더니 이쪽은 이제 엄청 뼈가 얇은 데죠. 1mm도 안 되는 데라서 여기다 대면 안 되고
여기 튼튼한 우리 사이트 버트리스라고 하는 여기다 이제 뼈를 대야 되는데 제가 잘못됐던 겁니다. 그래서 빠졌고 다행히 이제 환자는 6개월째까지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팔로업 로스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왔었을 때도 이것도 이제 비슷한 엔테리어 칼럼 프랙처라고 하는 골절이고 여기 CT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가 쿼드라테럴 서피스 그리고 엔테리어 칼럼에 제가 흔히 얘기하는 뚜껑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이 뚜껑만 다 닫아주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용이랑 어프로치 너무 헤비해서 그때 또 때마침 이제 조금만 열 수 있는 스토퍼 어프로치라는 게 있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었고요. 했었는데 이제 이게 포스터죠. 지금 그때는 와 내가 이런 걸 하다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 보면 되게 창피한 엑스레이긴 합니다. 그런 이유는 보신 것처럼 이제 프리오 코스토 CT가 사실 거의 똑같습니다. 리덕션 된 게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제 2년 5개월 팔로업 됐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게 포스야 칼럼 스크루라서 여기서부터 ECR 튜브레스트까지 길게 넣은 스크루를 박는다고 박았는데 지금 보면 반도 안 가 있습니다.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는 스크루죠. 그리고 플레이트도 첫 수술이랑 다르게 이제 튼튼한데 박는다고 해놨는데 정말 별 의미 없는 곳에서 이렇게 박아놨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비슷한 게 또 왔습니다. 엔테칼럼 프랙처가 또 와서 그때는 나름 또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짧은 나사를 기술도 안 되면서 박지 말자 그런 플레이트로 넣어서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해가지고 대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나름 십자 모양으로 플레이트를 해가지고 아까 그 보여드렸던 뚜껑을 좀 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었어요. 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책에 보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길래 한번 따라해 봤던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 쿼드라테럴 플레이트라고 하는 이 부위를 잘 눌러주고 있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CT는 그 아까 CT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로우 1년 3개월 됐었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긴 플레이트를 댈 필요가 없는 거죠. 보시면 골절이 여기만 있는데 플레이트를 여기까지 댈 필요가 없이 여기만 픽스해서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딱 눌러주면 되는데 아무 의미 없는 또 어프로치를 또 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올 때는 비슷한 게 왔을 때는 이렇게 좀 짧게도 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다른 환자인데 77세 여자고 오픈북으로 왔었죠. 여러 환자도 왔었는데 지금은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이름을 댔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제가 또 못 배운 자식이다 보니까 오종에서 강의하는 거 보면은 막 이렇게 네이밍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게 대단한 거 보다 싶어가지고 막 네이밍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건 아스타블로 프랙처도 아니고 펠비스 인절이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하여튼 못 배운 티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은 이렇게 짰습니다. 양쪽에 플레이트를 여기 플레이트 대고 그다음에 펠빅 그립을 따른 플레이트 대고 양쪽으로 이제 인류 세이클러스 그립을 박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얼추 계획대로 이렇게 좀 됐습니다. 근데 환자가 ICU에 있었어가지고 2주 뒤에 딱 나왔는데 다리가 저리다는 겁니다. 당연히 CT는 그때 찍어봤겠죠. ICU에 있었으니까 봤더니 좀 당연히 캐널 인크리치먼트 인절이 돼가지고 이렇게 뽑았습니다. 왼쪽을 뽑았습니다. 사실 제가 요게 2015년도 골반골 모임에서 발표했던 자료들인데 3년 동안 제가 어떻게 러닝컵을 그렸는지를 발표했던 자료를 가져왔던 건데 아마도 이 환자가 그냥 폐인만 있었던 게 아니고 훨씬 더 같이 있었을 겁니다. 결국 리커버리 안 됐던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3년 동안 했던 걸 보면 컴플리케이션 레이트가 적게 잡아 16%였던 것 같고요. 지금은 그때 발표할 때는 제가 이 정도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지금 이 정도 있는 것 같고요. 뭔가를 계속 좀 한 3년 전 사진만 봐도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때는 국립원에서 때는 제가 항상 수술해도 목이 말라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김종호 교수님이 불러도 한번 몇 번 와서 수술하고 백병원에도 가고 길병원에도 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술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항상 생각이 많이 해본 놈이 장땡이라는 생각을 들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직도 너무 재밌고 너무 챌린징한 수술을 계속 하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이제 나름 열심히 해서 여기저기 초청도 많이 받고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이제 태국에서 열리는 펠비스 코스에 이렇게 인터내셔널 패컬티로 초청받아서 참석을 해서 강의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 러닝 커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강의라기보다는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좀 강의가 되겠죠. 5분 남았는데 시간을 최대한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펠비스를 안 보신 지가 너무 오래되신 분들은 타입 A가 뭔지 B가 뭔지 C가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게 타입 A입니다. 즉 SI 조인트를 전혀 인볼브하지 않은 인저리가 타입 A죠. 스테이블한 거죠. 타입 B는 인저리를 인볼브했는데 파셜하게 인볼브한 거고, C는 이제 완전히 다 인볼브한 겁니다. 그래서 뭐 타입 클래시피케이션, A 클래시피케이션에 따라서 또 약간 세부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타입 C는 이 뒤쪽을 완전히 인볼브한 거기 때문에 언스테이블하고 오버 리덕션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뒤쪽을 인볼브하면은 한쪽 헤미펠비스가 그냥 단순히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X, Y, Z 축으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보통은 흔하게는 위로 가고 뒤로 갑니다. 슈페리어 포스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생기는데 여기 보신 것처럼 Z 엑시스 방향으로 즉 코로나 플레인이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인터랙션 로테이션까지 같이 컴바인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벡터로 생각하면 되는 인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벡터를 잘 고려해서 수술을 해야 되고, 보시면 이제 첫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제일 티피컬한 디스플레이스먼트죠. 슈페리어 포스터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벡터도 있으면서 보시면 인터 로테이션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플레이드에서 이렇게 안으로 돌았죠. 꼭 레트럴 컴프레션 같이. 네, 벡터를 여러 가지를 다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벡터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항상 펠비스 컨퍼런스가 맨날 너 어플로 뒤집을래, 앞부터 할래, 뒤부터 할래, 그러면은 어떻게 당길래, 뭘로 잡수 당길래 이런 걸 맨날 고민하죠. 근데 여기 제가 딱 써놨던 거, 여기 보여드렸던 것들이 항상 이제 우리 컨트롤 보시고 대화 논쟁의 거리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뒤쪽이 다 깨졌고 어디서 깨졌냐에 따라 중요한데 이제 일륨에서 깨질 수도 있고 SI 조인트에서 그냥 디스로케이션이 생길 수도 있고 세크랄 프랙처에서 부러지면서 디스플레이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륨에서 깨졌고 당연히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수술은 어렵습니다. 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 환자 같은 경우는 일륨에서 깼으니까 비교적 좀 쉬운 결절이긴 하죠.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똑바로 눕혀가지고 뒤를 먼저 잡고 이런 뭐 푸셔를 밀어주고 내려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3, 4분밖에 안 남아서 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열어가지고 이렇게 밀고 내리고 플레이트하고 다시 앞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반대편이랑 얼추 비슷하게 이제 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팔로우인데 약간의 디스플레이스가 생겼지만 어쨌건 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벡터를 말씀드렸었는데 요 오른쪽 왼쪽 환자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좀 전에 보여드린 환자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위로만 돌아간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플레인으로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제일 좋은 게 땡기라고 하죠. 애들 보고 땡기라고 하면은 땡기는데 땡기면은 요만큼 내려옵니다. 그걸 푸셔로 막 밀면서 땡기고 나면은 이제 요만큼 내려오면 이제 나머지 로테이션이랑 이런 걸 해결을 해야겠죠. 로테이션 해결할 방법 별게 없습니다. 밀고 돌리고 옵니다. 그래서 볼스파이 푸셔로 밀고 미드라지 밀고 그 다음에 페라보 클램프로 코로나 플레인 접힌 걸 다시 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돌려주면은 원래 모양이 되고 그냥 뒤쪽에서 플레이트를 대고 그러니까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큰 실점 3스크류 두 개를 이렇게 박아주면 그 디포메이션 포스를 우리가 뉴트럴레이션 시키면서 원래 모습으로 픽세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서 부러지냐에 따라 하는데 SI 조인트에서 그냥 퓨어 디스로케이션에서 이런 거 흔히 자주 보죠. 펠빅 인저리에서 이런 경우는 이제 제가 장황하게 써놓긴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고 맞춰야 됩니다. 보통 크로스 리덕션을 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저렇게 타입 C로 언스테이블 하게 되면은 무조건 열어서 맞춰야 되겠고 이렇게 여러 가지고 세크럼하고 일욕을 다 정확하게 본 상태에서 리덕션하고 스크류를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이제 한 2분 남았는데요. 요게 이제 제가 요새 제가 하고 있는 스터디면서 테크닉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13 프랙처라고 하면은 이제 일리움도 아니고 SI 조인트도 아닌 이 세이크럼에서 부러지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안쪽에서 부러졌으니까 사실 안 보입니다. 앞에서 절대 앞에서는 안 보여요. 그래서 뒤집어서 해야 되는 건데 뒤집는 게 또 불편하죠. 왜냐하면 뒤집어서 했다가 앞을 또 잡으려면 또 다시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많이들 당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케이스는 아니고 경북대 김준호 교수님이라고 외상하신 교수님이 개발한 하여튼 논문까지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당기는 건데 아이들이 당기느냐 아니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켈레탈 트랙션을 달아서 당기느냐. 근데 사실 다 별로 효과적이진 않거든요.
있거든요. 왜냐하면 메인테인 하는 게 힘듭니다. 아이들 땡기는 게 힘들고 스켈레탈 당겨도 척추가 내려가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숄더 할 때 쓰는 스파이더 시스템인데 요거를 이제 장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당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오른쪽 헤이펠리스가 올라갔던 게 인트라업에서 보면 이렇게 잘 내려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장점인가 뭐 메인테이너가 여러 가지 장점을 얘기를 하면서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팬시해 보이길래 저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이거 비슷한 케이스고 여기서 보시면 세이크럼에서 이렇게 딱 부러졌죠. 올라가고 뒤로 빠지고 당겨서 했는데 보시면 어때요? 엑스레이 괜찮아 보이죠? 처음보단 괜찮아 보이는데 자세히 인넷에서 보면은 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시안만 가지고 인트라옵에서 인넷 아울에서 봐가면서 엑스레이만 봐가지고 판별 하는 게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뒤집어서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귀찮아도. 그래서 이제 뒤집어서 뒤로 먼저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다시 수파인을 엎어서 앞을 고정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에어 서저리 레퍼런스에서 나오는 방법은 이런 것들입니다. 뒤집어서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포인트 리덕션 두 개 큰 걸로 가지고 잡아서 끌어내리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해보면은 계속 미끌려서 겨우 잡아내려봐도 메인테인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모으고 있는 케이스 테크닉은 이렇게 됐습니다. 보시면은 세크랄 프랙처가 있고 위로 올라가 있고 뒤로 빠져 있는 케이스인데 일단은 뒤집고요. 그다음에 요런 페리스에서 쓰는 융브루스 클램프라는 걸 쓰고 픽세이션 컨스트럭트는 뒤쪽에서 플레이트를 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명명을 하기는 앵커드 프리드 인터스크류 위드 컵스를 너무 길어가지고 APCL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보시면 이제 플레이트를 먼저 대고 건측에다가 이제 코티칼 스크루랑 락킹 스크루를 넣습니다. 그리고 인디펜던트 스크루를 하나 위쪽에다가 장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융브루스 클램프가 내려옵니다. 그래 보시면은 이제 요게 앵커드 스크루가 되고 그다음에 플레이트랑 떨어져 있는 이게 인디펜던트 스크루가 프리 스크루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처음에 올라가 있는 포스를 먼저 이렇게 정복을 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앞뒤로 빠져 있는 걸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하고 그다음에 직접 눈으로 보고서 골절 세이크랄 포럼에 있는 쪽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이제 컴프레션을 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면 대부분 X, Y, Z 3축이 다 정복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넷에서 보면은 레프트 헤미필스가 뒤로 빠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콥스를 넣어서 뒤에서 넣어서 이렇게 레버리지 시켜주면은 인넷 뷰가 정확하게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CR 테크닉이라고 해가지고 명명해서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5케이스 정도 했습니다. 지금 심사 중에 있고요. 이런 방법을 써서 요새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슬라이드 준비해서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받고 받기 때문에 박장호 선생님 나오면 제가 먼저 마이크가 되니까 이대서울병원 갔던 그 괴로웠던 젊은 시절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저는 고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아직 헤매는 중인데 현실적으로 그 스토파에서 들어가서 그 프록시말 쪽에서 SI 글루트 근방이 생각보다 스크류 박을 때 방향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쪽을 좀 더 다이섹션 많이 어떻게 할 팁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파만 가지고 SI 조인트까지 가는 거는 충분히 보이긴 합니다. 근데 스크류 트레젝토리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인프라펙티니얼 플레이트는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슈퍼라펙티니얼 플레이트를 하려면 아무리 얇고 다른 테크닉을 써도 호만을 걸어도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거는 레트럴 윈도우를 열어야 되고요. 다음 팁이라고 하면은 사실 호반을 잘 걸고 사실 조금 그 좀 헤비한 사람들은 쉔델렌버그 포지션 해도 그것도 꽤 인테스틴이랑 페리스틴 뒤로 페리토니움이 밀리기 때문에 한두 볼 정도는 더 뒤로 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받기 때문에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대 목동병원에서 지금 고관절이랑 펠비스 하고 있는 박기태라고 합니다. 저도 교수님과 똑같이 저는 전공의 시절이랑 펠로 시절에 트라우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트라우마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3월부터 지금까지 펠비스 케이스만 10개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이 대해서 조금 첫 번째로는 먼저 SI 조인트 쪽을 볼 때 제가 아무리 열심히 보려고 해도 어드밴스 했다가는 L5 러브루트가 있을 것 같아서 잘 못 본 케이스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잘 보는 팁이라든지 교수님만의 이제 노하우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트럴 윈도우에서 예,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제가 전공의들이나 주니어 선생님들하고 얘기할 때 너브 아테리랑 조금 건네는 얘기를 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뼈만 보면 무조건 세이프합니다. 레디얼 러브랑 얼라너 빼거든요. 그죠? 레디얼 러브는 포스를 들어갈 때는 뼈에 붙어가니까 걔는 뼈만 본다고 이렇게 세이프하면 안 해서 근데 어쨌건 레트럴 윈도우에서 L5를 세이프하게 하기 위해서 SI 조인트를 건너서 미디알로 갈 때 세크랄 바디만 그냥 내 눈앞에 있다라고만 확신이 되면 사실 세이프하죠. 그리고 잘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호만을 저는 최대한 한 2인치 정도 된 호만을 SI 뒤에 세크랄 바디 뒤쪽에 걸고 하나는 아예 엔트를 바디 쪽에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내추럴 페인트니움이랑 너브들을 이렇게 같이 두 개가 눌러서 뒤로 제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잘 보이고요. 너브는 뭐 항상 마찬가지로 뼈만 내가 눈앞에 뼈만 있으면은 세이프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스터디마다 ECM, 2.5cm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우리 그저께 끝까지 들어갈 일은 없기 때문에. 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던 테크닉 중에 뒤쪽으로 들어가서 텐션 밴드 플레이팅 하는 테크닉을 보여주시긴 하셨는데 저는 그 테크닉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 들어갈 때에도 이제 리덕션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뒤로 들어갈 때는 융블루스 클램프 하나로 그게 리덕션이 유지가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 제가 요거를 아까 잠깐 제자한다고 태국 가서 발표했다고 할 때 이거를 보여줬을 때 보고 나면 되게 심플하지만 사실 이거의 장점은 우리가 흔히 하는 스크래치 트랙션이 필요가 없습니다. 잡고 돌리고 엔티플 디스플레이스먼트만 정복을 해주고 나면은 정복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복이 사실은 우리가 땡겨라, 포인트 노션 코스를 돌려라 이런 걸 여러 가지 요거 하나만 있으면 스크래치 트랙션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태국 애들은 3주, 4주 있다가 수술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2주 이내인 어큐트 프랙처는 제가 많지는 않지만 5케이스 해봤는데 정복이 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잘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앨범 교체를 얼마 이내에 하려고 노력하세요? 지금 2주 얘기하셨는데 저는 3주 안에는 무조건 하려고 하는데 저희 외상센터다 보니까 외국과 선생님들이 워낙 잘 매니지를 해주셔가지고 2주 넘기는 기록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 걸려서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네. 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스테이블 힙프랙처 아즈로플라스트에 대해서 박기태 교수님께서 케이스 하신다고 했죠? 네, 준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대 목동병원에서 과 펠비스를 하고 있는 박기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정혜에서 먼저 처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1회 이정혜 학술대회에서 이제 발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이정혜 회장님을 여러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은 이렇게 거창하게 써놨지만 결국에는 제 반성문 같은 발표가 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펠빈 토펜 프랙처입니다. 76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라이트 사이페인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응급실로 내원 당시 엑스레이가 나온 것 같았고 환자분 특이하게는 트라우마 히스토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은 스트로크 히스토리도 있었고 엑스레이에서 너무 정형한 흔히 볼 수 있는 인터트로펜트리 프랙처였기 때문에 별 대수롭지 않게 느꼈습니다. 엑스레이상 다음과 같이 관찰되었고 시상에서도 역시 같은 인터트로펜트리 프랙처가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셀 리컨도 역시
따라서 다이오니시스는 다음과 같이 언스테이블한 양상의 인스트루먼트 리프렉터 IM 레일링을 계획하였습니다. 스스로 엑스레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그스크루의 위치는 센터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그리고 IP로 봤을 때는 살짝 뒤쪽으로 가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TAD 역시 22로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포스트오피 CT에서는 메디얼 코티컬 서포트는 아나토미컬 리덕션 돼 있어서 포지티브였으나 안테리어 코티컬 서포트가 네거티브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스트오피 한 달째 팔로우업을 했을 때 환자 라그스크루가 살짝 퍼덕되는 소견이 보였으나 환자는 남성분이고 도르 A의 단단한 피머를 가지고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 약간 안심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3달째 이렇게 컷아웃돼서 보였습니다. 진단으로는 픽세이션 페일러가 발생했으며, 따라서 이 원인에 대해서는 저는 혹시 환자분이 블레더 캔서의 히스토리가 있어서 본 메타에 의한 컷아웃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MRI나 본 스캔을 찍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플랜은 다음과 같이 임플란트 리무벌 및 토탈 컨버전을 계획하였습니다. 입원하여 시행한 MRI 상에서 따로 본 메타에 의한 소울 프랙처 등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CT 상에서 보시면 뒤쪽으로 포스테리어 월 쪽으로 이제 본 이로전이 심한 소견이 관찰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양쪽을 비교했을 때 확연히 포스테리어 월이 없는 소견이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빠져나왔던 라그스크루에 의해서 본 이로전이 생긴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컵 사이즈는 다음과 같았고, 문제는 포스테리어 월에 이로전이 생기면서 아스타블라 안테버전 0도로 관찰되었습니다. 다행히 피모 안테버전은 안개 쪽을 레퍼런스 했을 때 16도 정도로 관찰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컵에 프레스피팅 할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서 픽세이션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멀티얼 컵을 준비하였고, 프랙처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컵을 리컴플레이트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본 디펙트에 대해서는 공격을 준비하였고, 감소되는 안테버전에 대해서는 주요 모빌리티 라이너나 엘리베이트 폴리 라이너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도르 A로 굉장히 디스탈이 좁았기 때문에 디스탈이 얇은 스템들을 준비하였고, 스피노펠비 릴레이션십에 대해서는 환자분 스탠딩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할 수 없었지만, 누워서 찍은 L스파인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라그스크루가 뒤쪽으로 빠져나와서 포스테리어 월을 갉아먹고 있는 양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께는 절대적으로 시팅을 하지 말고 완전히 베드레스트를 한 상태에서 힙스텐션을 하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인트라오프 상에서 다음과 같이 라그스크루가 뒤쪽으로 빠져나왔던 모습이 관찰되었고, 아스타블라는 다음과 같이 원형일 때 이 정도의 9시부터 한 11시 반까지의 본 디펙트가 관찰되었습니다. 크기는 2.5에서 3cm 정도 되었고, 다음과 같이 수술을 하였습니다. 멀티컬 컵을 이용하였고, 듀얼 모빌리티 라이너를 이용하였습니다. 포스트오피 CT상에서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컵 인서션된 양상이 관찰되고 있으며, 돌이켜보면 포스트오피 3개월째 이렇게 컷아웃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TAD를 25 이하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전통적으로도 25 이상일 경우에 컷아웃의 확률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환자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수술할 때 리덕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2024년에 JBJS의 퀀트 컨셉 리뷰 논문이 실릴 만큼 안테리오 메디알 코티컬 서포트는 잘 정립된 개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메디알 코티컬 서포트나 안테리오 코티컬 서포트가 네거티브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연구들에 있어서 안테리오 메디알 코티컬 서포트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대부분 네거티브 안테리오 메디알 코티컬 서포트나 메디알 코티컬 서포트가 언컨트롤 슬라이딩을 일으키며 픽세이션 페일러의 리스크 팩터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 있어서는 안테리오 코티컬 서포트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된 바가 없고, 대부분의 연구가 300명 미만의 이제 스몰 스케일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2024년에 COR날에 훌륭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제 라그스크루의 컷아웃의 리스크 팩터를 찾는 논문이었는데, 인터트로켄트럴 리프렉처를 인터널 픽세이션한 환자 2,3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이고, 컷아웃된 36명을 기준으로 하여 컷아웃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에이섹스 매칭을 하고 랜덤 셀렉션을 1대4로 매칭을 하였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컷아웃될 리스크 팩터가 가장 유명한 게 이제 TA입니다. TAD 20과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안테리어 코티컬 소프트가 네거티브일 때를 이제 안테리어 말리덕션이라고 정의를 하였고 나머지를 이제 아나토믹 혹은 포스테리어 리덕션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럴 때 이 TAD가 20 이하이며 이제 리덕션이 잘 되었을 때를 레퍼런스로 했을 때 안테리어 말리덕션, 즉 안테리어 코티컬 서포트가 네거티브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컷아웃될 어드저스트드 오즈 레이시오가 4.2였고 그 외에 이제 리덕션이 잘 되었는데 TAD가 20 이상일 때는 오즈 레이시오가 4.4 정도 되었습니다. 또한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드저스트드 오즈 레이시오가 10으로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두 가지 각각 팩터에 대해서는 인터액션 텀이 유의하지 않아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렸던 환자에게 있어서도 TAD가 20 이상이었고 안테리어 코티컬 서포트가 네거티브였기 때문에 굉장히 컷아웃될 확률이 높은 환자였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좀 주의를 하면서 수술을 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얼리 아스타블라컵 루즈닝입니다. 77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2024년 11월에 피모랄 네프렉처로 저희 병원 응급실 내원하셨고 그때 계셨던 윤병호 교수님께서 토탈리 바소플라스티를 아주 잘 해놓으셨습니다. 환자분 마지막 라스트 팔로우업이 12월이었고 저한테는 2025년 4월에 처음 뵀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3월 28일에 슬립다운한 과거력이 있다고 하였으나 환자분 라이트 인규이나 페인이 약간 있다고 하였으나 엑스레이상에서는 컵 루즈닝이라든지 다른 프랙처 소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환자분께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계속 팔로우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포스트오피 6개월째, 슬립다운 후 2달째 이제 인규이나 페인 지속되어 내원하였고 엑스레이상 컵의 루즈닝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았고 CT상에서는 엑스레이에서 봤던 것과 같이 심한 오스테오라이시스 소견과 함께 컵 루즈닝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CT상 다음과 같았고 안테리어 월의 디펙트 소견과 함께 CT상에서 보면은 메디아 월이나 포스테리어 월 역시 굉장히 얇아진 소견이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리코난 CT에서 역시 아까 보셨던 본 디펙트가 심한 상황 보이고 따라서 진단은 컵 루즈닝이었고 환자분 트라우마 히스토리, 저명한 슬립다운의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혹시 아스타블라 프랙처가 이제 페리프로스타틱하게 생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플랜은 다음과 같이 컵 리비전만 단순하게 생각을 하였고 프로그램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아스타블럼의 오스테오라이시스가 심했고 본 디펙트가 심했기 때문에 멀티얼 컵으로 픽세이션 하려고 했고 프랙처에 대비해서 이제 리컴플레이트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분 수술 전 시행한 랩상에서 CRP가 6점대였습니다. 하지만 피버도 없었고 환자분 인펙션의 온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인펙션이라기보다는 슬립다운하는 저명한 히스토리도 있었고 따라서 이제 프랙처가 있나 그래서 CRP가 올라왔나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이제 수술실에서 인트라오피상에서 어프로치를 할 때 크로스포스 라이트 디스차지가 저명하게 관찰되었고 프로즌 바이옵시상 WBC 카운트가 3개 이상 PJI에 합당된 소견이었습니다. 이런 동영상과 같이 컵은 완전히 루즈닝 되어 있었고 하지만 보시면은 피모랄 스템에 의해서 스템이 안테 보정이 과도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컵 쪽이 전혀 접근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안테로 라테랄로 다시 어프로치를 바꿨고 피모를 뒤로 제끼면서 컵 쪽을 겨우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PJ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일단 스템 리비전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따라서 이제 원스테이 리비전으로 시멘티드 컵을 이용해서 이제 하일리 크로스드 링크 폴리 라이너를 이용해서 이제 바로 갈아서 시멘티드 컵처럼 이제 픽세이션을 시행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원스테이지 리비전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스트오피 CT상 다음과 같이 컵이 소견이 관찰되고 포스트오피 운두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컬처상에서 MRSA가 동정되었으며 지속적으로 CRP는 감소하였고 방코마이신을 투여한 후에 2주 정도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이때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퇴원 후 포스트오피 6주째 이제 팔로우업을 했을 때 더 안 좋아졌다라고 하면 히팅 센세이션과 함께 RMC 페인이 관찰되었습니다.
WBC나 ESR은 그렇게 높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뉴트로필 카운트나 CRP가 더 증가한 양상이었을 때 따라서 저는 PJI가 전혀 조절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시행한 MRI 상에서 다음과 같이 플루이드 컬렉션이 관찰되고 저는 퍼스트라고 생각을 하였고 PJI가 조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모두 빼고 포스탈락을 넣어놨습니다. 이번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다시 해봤는데 10월 달에 나온 논문이고 2년 이내 얼리 루즈닝이 왔을 때는 인펙션을 반드시 의심해보라는 주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고 또한 PJI 데피니션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였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2021년에 나온 유로피안 보넨 조인트 인펙션 소사이어티에서 발표된 크라이테리아에 따르면은 서저스틱 크라이테리아에 얼리 루즈닝 5년 이내 얼리 루즈닝에 있어서 반드시 이제 인펙션을 의심해보라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 저희 포스트오피 6개월째 다음과 같이 컵 루즈닝이 왔을 때는 다른 메카니컬 루즈닝보다는 에이셉틱한 루즈닝보다는 먼저 인펙션에 의한 septic 루즈닝을 먼저 감별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박정호 선생님. 두 번째를 인펙션을 생각하신 것 치고 좀 너무 빨리 퇴원시킨 게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 지금 입원 자리가 없어서 수술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환자분을 최대한 저는 프랙처 환자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환자를 일주일 이내 퇴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인펙션인 걸 알았지만 방코마이신을 쓰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변에 있는 로컬에서 방코마이신을 잘 투여할 수 있는 병원을 알아본 다음 전원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환자 트로카트리 프랙처 그 정도 리덕션 하고 나면은 또 웨이트베어링 언제 하시나요? 저는 웨이트베어링 바로 다음 날부터 예. 분석을 잘 해주시긴 했는데 물론 다 그 인터널라인 엘린 픽세이션, TA도 안 좋고 그다음에 지금 렉스크루 위치도 안 좋긴 합니다. 근데 환자도 문제가 있는 게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다 갖고 있는 리스크 팩터, GT 프랙처, 포스 미디얼, 그다음에 베이스서밀까지 있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사를 엑스크루를 좋은 위치에 넣었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안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베이스서밀 컴포넌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컵 아웃이 아니라 아마 막대기 잡담 도는 것처럼 돌았을 겁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이제 환자 팩터도 있겠지만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거티브 리덕션보다는 엑스크루 픽세이션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아까 본메타도 의심할 정도면은 인트라오게 얼마나 결과에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드를 쓰든 엑스크루를 쓰든 간에 탭핑을 다 안 하거든요. 뼈가 너무 얇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책에도 있잖아요. 캐서럴 스크루, 그냥 일반 캐서럴 스크루 탭핑하고 안 하고 했을 때 홀딩 파워가 30-40% 차이가 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탭핑을 다 안 합니다. 그것도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트라우마 히스토리가 없다고 하였는데 두 번째 이제 컷아웃 했을 때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히스토리를 확인해 보니까 넘어졌다라고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넘어졌었어도 레그스크루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 봤을 때는 제가 투수를 조금 더 잘했다라면은 아무래도 이런 컷아웃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경험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지석 교수님께서 오픈 스타일 레이징 스트럭처 월라트가 동반된 인절이가 동반된 경우 죄송합니다. 변준우 교수님. 변준우 교수님이 메이스컬 리페어에 대해서 해주시겠습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부터 이대목동병원 슬관절 파트에서 근무하게 된 변준우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전 활동 열심히 하고 자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의뢰 받았을 때 치료하기 어려운 케이스를 좀 부탁하셨는데 아직 케이스가 많지도 않고 테크니컬리 좀 어려운 그런 케이스들보다 제가 수술하기 전에 제일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주제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수술했던 여러 케이스들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제일 고민이 많이 됐던 주제를 골라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메인스커스 리페어에 대한 고민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메니스커스 자체는 펑션이 쇼 업서션, 디스테빌리티에도 관여하고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알려져 있고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메니스커스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으로 전환이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징적인 루트 테어에 대해서 살펴보면 메디얼과 라테랄은 같은 루트 테어지만 발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메디얼 메니스커스 같은 경우는 디제너티브 테어인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에 라테랄 메니스커스는 이제 ACL 럽처와 동반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제가 공부해봤던 메디얼 메니스커스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메디얼 메니스커스 테어가 중요한 것은 카데바 스터디에서 보면 컨택트의 감소와 프레셔의 증가를 초래하고 결국엔 토탈 메니섹토미 된 무릎과 같은 정도의 압력 증가가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테어 후에도 이제 리페어를 하면은 그런 바이오메카닉이 좀 회복이 된다는 카데바 스터디가 있었고 기존에 이제 non-operative 트리트먼트에 대한 결과를 봤을 때는 10년 팔로업에서 53%가 토탈 리노 컨버전 된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페어를 가급적 시행하는 것을 권하고 있고 이런 리페어에 대한 결과는 메타아나리시스에서도 이제 보고가 되어 있고 뭐 다른 싱글 스터디에서도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나 메니섹토미에 비해서 우월한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메디얼 메니스커스 루트 리페어를 했을 때 모든 것이 만족스럽냐라고 하면 이제 뭐 제가 수술했던 환자분들에서도 이제 별로 좋지 않은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헌을 봐도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전에 펠로였던 병원의 데이터인데 결국 익스트루전도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고 아스라이티스도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선행 연구들에서도 비슷하게 보고가 된 경우가 많고 힐링을 보더라도 이제 컴플리트 힐링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70% 정도로만 보고가 되어 있고 힐링이 되지 않는 비율도 연구에 따라서는 많게는 18%까지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메디얼 메니스커스가 이제 메디얼 메니스커스와 달리 라테랄 메니스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트 리페어를 시행해도 힐링 레이트가 높고 익스트루전도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에 반해서 메디얼 메니스커스는 결과가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메디얼 메니스커스는 아니고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지만 제가 1년 동안 했던 케이스 중에 제일 힘들었던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라테랄 메니스커스 포스테리어 루트 테어 라지 갭이 있던 어큐트 ACL 저 환자였고 두 번째 그림처럼 이제 최대한 꿰매놨지만 텐션이 많이 가해져서 이제 ACL 그래프트 텐셔닝 할 때 리테어 됐고 다시 꼬매는 또 리테어 되고 한 네 번째 이제 꼬맬 때는 결국엔 ACL 그래프트 픽세이션 다 한 다음에 LM 이제 루트 리페어를 시행했던 환자고 다행히 이제 수술 후에 6개월째 MRI 팔로업 했을 때 힐링도 잘 되고 익스트루전도 감소했었던 케이스였는데 이 환자를 보면서 사실 메디얼 메니스커스는 왜 이렇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궁금함도 있었고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헌을 좀 공부를 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음과 같이 메디얼 메니스커스 포스테리어 루트 리페어의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까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분류해서 살펴봤고 먼저 타임 투 서저리, 인저리부터 수술까지의 듀레이션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문헌입니다. 이 문헌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그 메니스커스 익스트루전이 감소된 환자가 이제 증가된 환자를 비교했을 때 메니스커스 익스트루전이 감소된 환자에서는 비교적 조기에 수술을 했던 환자들이 익스트루전이 감소를 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 컷오프 밸류를 이제 구해봤을 때 13주를 기준으로 13주 이내에 하는 것을 이제 권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뭐 13주까지 괜찮다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가급적 빨리 하고 13주를 넘기지 않는 최소한 3개월 이내 수술을 하는 것을 이제 권하는 내용이었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환자들이 오게 됐을 때 루트 테어 같은 경우 최대한 수술을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얼라인먼트에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평소에 제가 고민이 제일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얼라인먼트가 있게 되면은 결국 메디얼 메니스커스 익스트루전이 증가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피크 컨택트 프레셔도 루트 테어가 없더라도 이제 증가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해서 진행했던 연구고 아직 뭐 퍼블리시된 논문은 아닌데, 같은 디제너레이트 테어라도 누군 포스테리어 루트가 찢어지고 누군 뭐 호렌센트럴 테어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아나토미컬 팩터가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러스 얼라인먼트가 좀 유의미하게 그 루트 테어의 발생에서도 좀 영향을 준다라고 이 결과가 나와서 더더욱 바이러스 얼라인먼트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바이러스 얼라인먼트가 루트 리페어의 결과에서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바이오메카닉과는 좀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연구들이 많지 않은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힘리 앵크렉시스 5도 기준으로 했을 때 5도에서 10도인 바이러스, 모더레이트 바이러스 얼라인먼트와 5도 미만의 바이러스 얼라인먼트를 비교했을 때 바이오메카닉스만 생각하면 결과에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쇼텀 팔로업이어서 그런지 한 2년째까지는 팔로업 그 비열등한 결과를 모더레이트 바이러스 얼라인먼트에서도 보였다는 이제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바이러스 얼라인먼트에서 HTO를 꼭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도 찾아봤는데, 사실 HTO와 포스테리어 루트에서 HTO 관련된 연구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루트 리페어와 HTO 플러스 루트 리페어를 비교한다기보다 아무래도 아트레틱 체인지 환자에서 HTO와 HTO 플러스 MM 포스테리어 루트 리페어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연구 그 중에 하나를 좀 따온 건데, 일부 연구에서는 포스테리어 루트 힐링과 카트리지 리제너레이션이 HT와 함께 이제 루트 리페어를 했을 때 더 낫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 결과들도 있지만, 아스트로스코피 에디토리얼을 좀 봤었는데 좀 상이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메니스커스 루트 리페어는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뭐 옵션이 된다, 익스트루전 많이 해야 된다 등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컨클루시브한 결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많이 궁금했던 모더레이트 바이러스 얼라인먼트에서 HTO를 꼭 같이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를 한 연구가 제가 찾아봤을 땐 이 연구 하나밖에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HTO 하면 더 안 좋은 결과를 보고 안 좋은 결과가 이제 안 좋게 되고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되게 컨클루전을 강력하게 적어놨는데, 사실 이 스터디 디자인을 좀 봤을 때는 HT 환자에서는 KL 그레이드 더 높은 환자들이었고, 얼라인먼트도 더 바이러스 얼라인먼트가 심했고, 5도 이상, 5도를 초과하는 바이러스 얼라인먼트에서 HT를 한 사람이 3명밖에 없어서 과연 이 3명 갖고 이렇게 컨클루시브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좀 있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샘플 사이즈 충분하지 않고 아직까지는 컨클루시브하게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메로 이데마에 대한 내용인데, 본메로 이데마 같은 경우에는 루트 테어 환자에서 비교적 흔하게 관찰되는 소견 중에 하나입니다. 본메로 이데마 같은 경우에는 페인과도 관련이 있고 OA 프로그레션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서 본메로 이데마가 특히 심한 환자들에서 리페어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제가 펠로했던 그 병원에서 데이터 가지고 좀 분석을 해봤고, 다행히 뭐 이제 그 본메로 이데마가 있다고 해서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았던 걸로 확인할 수 있었고, 오히려 크리티컬리 렐러번트 밸류 이상의 임프루먼트를 얻을 수 있는 환자 비율이 더 높았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 결과는 이제 그런 본메로 이데마의 그레이드에 따라서도 하이 본메로 이데마가 있더라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서 본메로 이데마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인디케이션이 되면 리페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 입장에서 어떻게 더 나은 결과를 서지컬 테크닉을 이제 서지컬리 더 리페어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제가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는 터널 포지션에 대한 내용이었고, 보시면 이제 포스테리어 메디얼 루트 같은 경우에 PCL 포스가 바로 어드제센트하게 붙고 CT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사실 수술장에서 이제 터널 위치가 잘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제한점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그림과 다음과 같은 이제 연구를 진행하였고 아직 이 연구도 뭐 퍼블리시 되기 전이긴 한데 포스터럴 메디얼 포탈을 통해서 이제 뷰잉을 했을 때 터널 포지션 관련해서 수술 결과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했고 결국에는 포스테리어 플레이스먼트가 케어 그레이드 어브레이션이나 메디얼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잉에 더 이제 우월한 결과가 이제 얻을 수 있다고 결론을 얻어서 현재는 포스테리어 메디얼 뷰잉 포탈을 통해서 터널 포지션을 좀 더 명확하게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이제 어저스먼트도 하고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뭐 두 가지 준비해봤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67세 여자분이시고 특이수명이 없는 분들 2주 전에 팝핑 사운드 있고 2주 전부터 무릎 통증이 시작되었는데 특별한 치료 받지 않았던 분이고 1주 전에 이제 팝핑 사운드 있었던 분입니다. 피지컬은 다음과 같았고 이제 엑스레이를 촬영하였는데 제일 고민이 많이 되었던 케이스였고 힙니 앵글이 이제 8.1도로 발사 모더레이트하게 있었고 MPTA가 78도로 이제 티비아 바라로 기인한 이제 바라스 얼라이먼트 있었던 한점입니다. 다만 이제 조인트 스페이스는 유지가 되고 있고 KL 그레이드 1의 비교적 얼리 오의 환자였습니다. 네, 이제 MRI 촬영하였고 MRI 상에서는 동영상이 재생이 안 돼서 그런데 어떤 루트에 투태아가 있었던 환자였고 그다음에 익스트루전 3mm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 3 때문에 잘 보이진 않긴 한데 미니멀하게 서클러 인서피션시 프랙처가 있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루트 리페어만 했을 때 이제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환자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HTO를 같이 해서 언로딩 프로시저를 같이 했던 환자입니다. 저는 이제 수처 컨피규레이션을 이제 모디파이드 메이son 알렌 컨피규레이션 이용해서 수술적인 치료 진행을 하였고 진행을 하였고 다음과 좀 호리젠털 루프 스티치와 버티컬 스티치를 이제 버티컬 스티치가 인터랙션 될 수 있도록 스티치 컨피규레이션을 만들고 지금 그림은 호리젠털 루프 스티치는 이제 넌업소블 수처를 이용하고 그다음 버티컬 수처는 PDS 이용해서 업소블 수처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수처 컨피규레이션을 만든 다음에 이제 포스테리어 메디얼 포탈을 만들어서 포스테리어 메디얼 포탈을 뷰잉 포탈로 하고 포스테리어 메디얼 포탈 뷰잉 포탈로 했을 때 70도 스코프를 이용해서 이제 그림과 같이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게 되면은 여기 PCL과 여기 메디얼 메니스커스 이제 테어된 사이트 그리고 메디얼 메니스커스 루트 이제 랩넌트가 보이게 됩니다. 랩넌트의 어젝센트하게 랩넌트 뒤쪽 부분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터널을 만들게 되고 이제 그림과 같이 그 포스터를 메디얼로 보면서 이제 하게 됐을 때 장점은 안테리어에서 봤을 때 터널 포지션이 평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뒤에서 보게 되면 좀 비교 정확하게 터널 포지션을 평가할 수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어저스먼트를 해서 이제 옵티멀한 터널 포지션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TO를 함께 시행했을 때 결국 그 HTO를 시행할 때도 저는 그냥 프라우드 리페어를 하고 있는데 HTO 스크롤 트라젝토리가 이제 그 겹칠 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그 와이어 통해서 풀아웃을 하는데 HTO 동반해서 할 때는 와이어를 풀아웃을 먼저 하지 않고 HTO를 해서 이제 프록시말 스크롤을 다 고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와이어를 풀아웃해서 고정을 하면 저는 수처들이 끊어지지 않고 잘
나와서 이제 고정이 됐었던 케이스입니다. 다음과 같이 수술은 개퍼 이용해서 PSI 이용한 개퍼 이용해 수술을 HTO까지 같이 진행을 하였고 얼라이먼트도 원하는 타겟 얼라이먼트에 맞춰서 이제 현재 팔로우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보시면 이제 엑셀에서도 보시면은 이쪽 뒤쪽에 터널 트라젝토리와 겹치지 않게 고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이고 이제 64세 여자분이고 3주 전에 이제 파핑 사운드 있었던 분이고 내원에서 피지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분은 다행히 바이러스 얼라이먼트는 심하지 않았던 분이었고 캐리그레이드 어느 정도의 오해가 있었던 환자분이고 마찬가지로 메디얼 메니스커스 루트 테어 있으면서 이제 카틀리지 디펙트도 함께 동반이 되었던 환자였습니다. 메니스커스 익스트루전은 심하지 않았던 환자분, 2mm 정도 심하지 않았던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술기여서 이제 사진으로만 좀 대체하였고 보시면은 이제 메이슨 알렌 컨피규레이션 사용하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메디얼 메니스커스 포스테리어 루트 부분이고 이쪽 부분이 렘넌트고 여기가 PCL이고 비교적 포스테리어 쪽으로 터널 잘 형성되었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카틀리지는 카티스템 이용해서 아스트로스코픽 카틀리지 리제네이션 프로시저 같이 하였던 환자였고 이분은 이제 기회가 돼서 포스트옵 MRI를 환자분이 찍겠다고 하셔가지고 포스트옵 MRI를 찍었던 환자분이고 다행히 이제 메니스커스 익스트루전이 2mm에서 0.8mm로 줄었던 케이스여서 메니스커스 익스트루전을 좀 줄였던 케이스로 소개해보고자 케이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결론 서머리 해보자면 타임 투 서저리는 메디얼 메니스커스 포스테리어 루트를 확인한 직후 이제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을 권하고 얼라이먼트 관련해서는 바이러스 얼라이먼트가 있을 때 HTO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인컨클루시브하고 개개인별로 이제 맞춰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내로 이데마가 심해도 루트 리페어를 하는 것을 이제 권할 수 있을 것 같고 터널 포지셔닝은 가급적 포스텔 메디얼 포탈을 통해서 원하는 위치에 잘 타겟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플로어에서 전상우 교수. 밖에 나오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메니스커스 리페어의 그러면 결국 치료 목적을 달성한 골은 뭐에 좀 주로 주안점을 두시는지 좀 궁금하고 결국은 익스트루전 어떻게 해도 제가 해도 그렇고 누가 해도 이렇게 많은 그걸 보면 익스트루전은 막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센트럴리제이션 해더라도 결국은 생기고 그러면 익스트루전 많이 생기고 결국은 훅 펑션 많이 줄어드는데 우리가 이게 환자한테 설명할 때 루트 리페어 잘 됐습니다. 이제 치료 성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뭐에 주안점을 좀 두시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결국 이제 수술 전부터 저는 항상 루트 리페어 관련해서 설명할 때 루트 리페어의 최종적인 목표는 건강한 메니스커스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그 모의 프로그레션을 멈추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꼬매지 않은 사람과 건강한 사람 그 중간 어딘가를 아마 이제 향해서 환자분 오해가 진행이 될 텐데 그걸 가급적 늦추는 걸 목표로 한다고 설명을 드리고 결국 여러 가지를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익스트루전이 이제 제일 중요하게 MRI 상에서 평가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문헌을 봐도 익스트루전이 많이 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5년째나 롱텀 팔로우를 봤을 때 결과가 좀 안 좋다는 문헌들도 있고 결국 익스트루전을 어떻게 줄이는지가 향후에도 좀 더 수술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상우 작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그 케이스 보면은 그 디코티케이션 본 프레퍼레이션은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 사실은 이제 루트리페어 전 설명하는 게 정말 좀 복불복이기도 하거든요. 그 환자의 나이, 그다음에 결국은 이미 진행된 카트리지 OA 진행 상태, 그다음에 아저씨도 문제는 있겠지만 정말 놓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코티케이션 저는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필수 사항인지 좀 궁금하고 영역도 좀 많이 넓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루트 리페어 하는 환자들 중에서 이게 끊어진 지 정말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약간 이제 레디시하게 헤마토마가 있고 어큐트한 증상 보이는데 그러니까 케이스 보면 조금은 크로닉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좀 더 잘 보시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지 결국 바이오로지 코퍼레이션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이제 결국 어쨌든 제가 앞에 이제 공부했던 내용을 위주로 좀 보여드리려고 일부 넣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디코티케이션은 최대한 충분히 그 루트 인서션 사이트 주변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큐렛과 그 메니스컬 라스 이용해서 이제 그 어태치먼트 사이트 주변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뭐 바이올로지 관련해서 말씀하신 두 환자 모두 약간 어큐톤 크로닉처럼 이제 그 페테키아나 뭐 그런 어큐트 메니스커스 테어 소변은 보이지 않았던 환자분들이고 사실 카티스템을 썼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그런 목적으로 카티스템이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스템셀을 리페어 사이트에 이제 도포를 좀 해주는 게 힐링에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바이오틱스를 같이 쓰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루트 테어 사이트에 같이 좀 뿌려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NPH 프락스처를 하고 나서 세컨룩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는 프락스처를 하는 목적은 본투 텐던, 본투 메인스커스 힐링인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주변 소프트 티슈와 어드이전으로 스카링되면서 힐링이 된 케이스도 종종 보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투 메인스커스 힐링을 프라이머리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럼 주변 소프트 티슈 힐링을 어느 정도로 이제 보고 기대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뭐 사실 제 주변 소프트 티슈 힐링이 메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본투 메니스커스 힐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전 문헌들도 보면은 컴플리트 힐링 레이트는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아서 결국 그 수술의 목표는 최대한 이제 힐링이 되면 좋지만 안 되더라도 리페어를 안 한 거에 비해서는 이제 더 나은 결과를 얻게 하는 걸 목표로 해야 될 것 같고 소프트 티슈 힐링이든 본투 메니스커스 힐링이든 결국 힐링이 돼서 어느 정도의 메니스커스의 펑션을 조금이라도 회복을 하면 이제 수술적인 치료로서 어느 정도 목표는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정의 학술 심포지움이니까 좀 클로즈 미팅으로 생각하고 좀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메니스커스 리페어를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빨리 이렇게 시니어 서저리 되면 좀 빨리 할 수 있겠지만 처음 할 때는 아무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오래 걸리고 챌린징한 프로시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보면은 복잡 수가가 한 40 몇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시간 수술했는데 40 몇만 원 받으면은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노력 대비 너무 좀 안 좋은 서저리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교수님만의 그런 조금 속된 말로 하면 매출을 올리는 팁이나 뭐 이런 프로시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콜라겐 같은 걸 조금 리페어 사이트에 뿌려주는 것도 있긴 하고 사실 그게 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스몰 사이즈로 프리미너리하게 이전에 한번 했는데 나쁜 영향은 없고 미미하지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해서 그런 매출 올릴 겸해서 콜라겐 같은 거 같이 쓰고 있고 결론적으로 경험이 쌓여서 제가 수술을 빨리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고 가성비가 나오는 수술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보험제도의 2004년도에 보스턴 연수가 닥터 파텔이라고 여기 누구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세브란스 김성재 교수님이 그다음에 서울대 성상적 교수님이 연수 갔을 때 중견? 그러니까 뭐 닥터 파텔이 알스로스컵에 뭐 이렇게 창시자처럼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연수 갔을 때 이분은 하루에 메인 섹토이만 10몇 개씩 해요. 그래서 메인스컬 리페어를 안 하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한다고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시간 많이 걸리고 수가도 뭐 비슷비슷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하고 수가 차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가 문제가 있죠. 있는데 그래도 환자를 생각하면 리페어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요즘은 뭐 어제도 저기 뭐야 대전에서 심포지움이 있었지만 메니스커스 요즘은 뭐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리페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일단은 뭐 권장되는 것 같고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하죠. 그리고 이제 뭐 흔히 말로 어렵게 꼬매는 환자가 오히려 쉽게 꼬매는 환자보다 안 붙을 가능성이 훨씬 많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수술 전에 잘 설명을 하고 나중에 혹시 뭐 안 붙거나 그러면 그 다음 스테이지 수술을 메니스커스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설명을 미리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정도로 마지막 질문. 네. 유튜브 계열을 엄청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근데 아까 60대도 하셨는데 60대에서 그 태어가 있으면은 그게 OA가 올 수 있는 그게 시간이 땡기진 않아요. 저는 많이 땡겨질 것 같지는 않는데 70대는 저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60대까지는 그 환자들한테 수술해야 된다고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좀 궁금한 두 분 교수님한테 선생님 전 개인적으로 이제 어쨌든 환자들의 롱제비티도 증가하고 있고 이제 토탈리를 하더라도 하는 나이를 최대한 늦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은 70대 미만 환자에서 뭐 아스라이틱 체인지가 이제 많지 않고 뭐 환자 활동량도 이제 어느 정도 있는 환자분들이면은 뭐 충분히 이제 나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결과는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수술하는 거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70대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겠죠. 근데 이제 루트테어 이렇게 있는 환자들 물론 이제 초기에 증상이 있는 환자도 있지만 시간이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 되게 제 경험상은 그냥 컨서버티브 했던 환자들은 OA 거의 없는 환자 남는 이제 학회에서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럼 어떤 증상이 루트테어 그러니까 한 20년 지나서 OA가 한 25에서 30% 많은 온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조기 환자는 뭐 20년 후는 또 다른 얘기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액티브 스테이지가 지나고 한 3개월, 6개월 지나면 또는 1년 제가 이제 일부러 케이스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어떤 증상이 남느냐 환자마다 다르지만 대개는 경사지 내려갈 때 좀 이렇게 불편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 블랙길 뭐 이런 데 많이 가면 좀 저녁에 죽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계단 이제 내려갈 때 올라갈 때는 또 잘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 좀 불편하시고 특징적으로 이제 앉았다 일어나는 거 많이 불편해요. 그 정도 증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심하게 못 걷고 심하게 액티비티 리미테이션이 있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잘 뭐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알려진 건 어쨌거나 롱텀으로는 루트레어가 있으면 오해 리스크가 꽤 높은 사실이니까 환자가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지혁 선생님이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 같은데 아터리가 일단 그렇죠? 네,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이대서울병원에서 근무하는 김지석입니다. 지금 저희가 6시에 식당 예약을 해놨거든요. 저희가 저희 사드 선생님, PA 선생님 배꼽 시계가 지금 작동을 하고 표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소고기 살려고 제가 꼬셨던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80대 여자 환자고 넘어져서 왔습니다. 디지털 레디스 프랙처가 많이 심한 상태였고 얼라 리스트에 볼라에 익스텐시브하게 소프티슈 인저리가 있습니다. CT상에서는 아티클라 커뮤니션도 있었고요. 이거를 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먼저 개방성 골절입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개방성 골절은 인펙션이 될 수 있어서 우리가 걱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아주 드물게 발생하고 상지는
하지랑 다르게 그 혈류가 잘 공급이 돼서 인펙션이 될 리가 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 인펙션이 되냐면 오픈 프랙처일 때, 그리고 담배를 필 때 DM 환자한테도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플레이트 픽세이션 한 경우보다는 바깥쪽으로 K-와이어를 이용해서 고정한 경우에 감염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방성 골절에서 흔히 쓰는 클래시피케이션인 거슬러 앤더슨 클래시피케이션은 원이어그 골절에서는 그 의미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우선 상처가 더럽다, 그러니까 컨타미네이션이 있다 그러면 감염이 좀 더 쉽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수술하는 게 좋은데 그레이드 1, 2의 로우 그레이드에서는 쓸 시간이 큰 의미가 없고, 이 하이 리스크 환자인 경우에 우리가 빨리 수술해줘야 인펙션 레이트가 내려간다. 그리고 환자가 응급실에 오자마자 빨리 퍼스트 제너레이션 세파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그 컨센서스였습니다. 그리고 로우 그레이드 환자에서는 얼리 인터널 픽세이션도 가능하다. 그리고 프랙처 패턴에 따라서 픽세이션 메소드는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 프랙처도 드문데 거기에 또 5%에 해당하는 아주 드문 그 바스큘라 인저리가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케이스 레포트로 보통 보고가 되고 있고요. 하이 에너지 트라우마 환자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심한 골절이 있는 경우에서 아터리 손상이 있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싱글 아터리 인저리라서 라이게이션을 해도 안전하다고 하는데, 핸드의 디스바스큘라 핸드인 경우에 환자인 경우에서는 당연히 아나스토모시스를 하거나 아니면 세그멘타 인저리인 경우에는 리컨스트럭션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시 돌아가서 우리 환자는 4번째, 5번째 손가락에 감각이 좀 저리다고 응급실에서 말을 했고, 그때 당직 선생님이셨던 전공의가 감각이 없다 그러니까 얼라너브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한테 노트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지쳐서 그냥 얼라너브 한번 봐주면 되겠지라고 수를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오픈운드로 들어가서 봤더니 얼라 아터리가 이렇게 터져 있었고, 더러운 부분을 제거했더니 이렇게 세그멘탈하게 약 2-3cm 정도의 디펙트가 존재했습니다. 이때 포함해서 바질릭 베인을 한 3cm 정도 떼고 나서 이거를 리컨을 해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플러 사운드를 봤을 때 연결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5번째 손가락에 이제 스테본드를 넣었을 때 블리딩이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를 우리가 해결을 했고, 오픈운드에 대해서는 응급수술을 한 경우라서 그냥 알로돔을 붙이고 그리고 음압 창상 치료를 우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심한 아티큘러 프랙처에 대해서 해결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한 환자는, 그리고 이 노인 환자, 그리고 우리가 뱃술까지 리컨스트럭션을 해야 됐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일반적인 고정 방법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고, 다른 방법이 있나 해서 찾아봤더니 도자 스패닝 플레이트라고요. 그 간절을 건너뛰어서 고정을 해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게 지금 비교적 흔하게 시행이 되고 있고, 프리트라우마 환자들이나 아주 심한 골절 환자들, 그리고 프랙처 디스로케이션 환자들에서 이 플레이트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리가멘트 텍사스를 노리는 고정 방법이라서 아티큘라 커미션에 대해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고, 이거는 이제 어주반트로 이렇게 볼락 플레이트로 해서 좀 더 관절면을 잘 맞출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논문을 찾아보시면 이제 2번째 메타카팔에 고정을 해야 되는지 3번째 메타카팔에 고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연구 방법도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리덕션이 잘 유지가 되는 메타카팔을 찾아서 고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플리케이션은 익스터널 픽세이션보다 좀 더 덜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당연히 이제 고정을 오랫동안 하면 스티프니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3개월 이하만 된다면 스티프니스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는 바로 3군데에 인시전을 놓고 플레이트가 익스텐서로 누르면 안 되니까 익스텐서를 확인하고 밑으로 플레이트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프록시말에 코티컬 스크루를 박아서 고정을 해놓은 다음에 3번째 메타카팔 그리고 2번째 메타카팔에 고정을 해보면서
이 골절의 리덕션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두 번째 메타카팔에 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이제 사지털 뷰에서 약간의 관절이 어긋나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거를 용납이 안 돼서 들어가서 볼라 윈 플레이트라는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관절면을 이렇게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직후의 사진이고, 엔지오 CT 상에서 아테리오 플로우가 잘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개월 상태였고, 반대편에 비해서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관절면이 잘 맞고 잘 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핑거는 잘 움직였고, 미스트는 보시면은 볼라 훅 플레이트를 이용하면 약간 플렉션의 제한이 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환자도 플렉션은 살짝 됐고, 프로네이션, 스피네이션은 어느 정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훅 플레이트는 조만간 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살리드 플렉션은 핸들하는 사람이면 약간 진짜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아터리 인저리가 있는 경우가 있고 동반돼서 너브 인저리도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좀 주의해서 치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그냥 묵성 예. 실은 너무 술 잘하셔서 항상 볼 때마다 재미있는 케이스 많이 보여주시는데요. 제 의문이 일단은 나중에 결국은 디퍼런트 픽세이션 할 때 그 볼라 플레이팅을 하셨잖아요. 네네. 처음부터 하면 안 될까요? 볼라 플레이팅이요? 볼라 그 다음에 이제 소잘에다가 우리가 이제 락킹 플레이트를 EF처럼 되는 방식으로 그걸 인터널 플레이팅을 간 건데 네. 나중에 또 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깥에다 EF를 걸 때 바깥에다가 락킹 플레이트를 EF로 걸면은 뺄 수도 있고 한 건데, 첫 번째 질문은 처음에 할 때 볼라 플레이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이니셜에 볼라 플레이팅을 했습니다. 네? 이니셜을 예. 아까 리덕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한 수술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리덕션이 덜 돼서 예. 플레이트를 인트라옵의 시암 사진에서 네. 아티큘라 리덕션이 안 돼서 볼라 플레이팅을 했습니다. 제 말은 예. 그 처음에 이니셜에 데브리하고 아테리얼 락킹인데 예. 그때 볼라 플레이팅으로 그냥 끝내버리면 안 돼요. 아주 이- 컨타미네이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환자는 이게 프랙처가 굉장히 언스테이블해가지고 이제 볼라로 들어가서 고정하는 것조차 엄청 힘듭니다. 이 환자는 도잘에서 그러니까 코로나를 위해서 도잘 플레이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고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볼라에서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네. 알스로데시스하고도 저거 써요? 도잘 플레이트. 예, 쓰고 있습니다. 그때는 디지털을 약간 이렇게 예. 밴딩해야지. 예, 맞습니다. 되게 이렇게 아, 알스로데시스 할 때만 써봐서. 소프트 티슈 인저리가 아주 이제 심했던 경우라고 보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선우상 선생님 이야기하신 거에 이제 좀 연결되는 맥락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심해서 이제 도사를 됐기 때문에 볼라에서 잡을 수 있으셨다는 건데, 이제 어찌됐건 이게 V증이고 이제 미니멀 인베이시브하게 뒤쪽에서 이렇게 하신 거긴 한데, 이게 결국은 이제 양쪽 볼라하고 도수를 다 이제 어찌됐건 이런 프레셔에 의한 베슬 서플라이의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플레이팅 될 때 이런 페리오스티움 쪽에 디베스큘라이제이션이 어느 정도는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가능했으면 이게 물론 쉽지 않았지만 EF가 더 나은 초이스가 아니었나,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마 너무 이제 커미션이 심했기 때문에 이제 쉽지 않았다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제 더 심한 경우도 많은데, 이제 그럴 경우는 항상 이제 소프티슈 매니저하는 게 굉장히 이제 메인 포커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컴퓨터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EF도 쓸 수 있는데, 아까 이제 그 현실적인 코멘트도 좀 하셨잖아요. EF가 이제 수술방에서 그렇게 쓰기가 좀 쉽지가 않고요. 호출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크게 뭐 저한테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이 도자 플레이트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수 있고요. EF보다는 좀 더 팬시한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락킹 플레이트를 EF로 쓰시면 어때요? 아, 예. 제일 처음에 사진에서는 그 락킹 플레이트를 했는데 이게 좀 두껍기도 하고 고정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낭창한 플레이트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리컨을 결국에 되게 됐습니다. 디지털을 먼저 고정하시는데 프록시마를 먼저 고정을 걸어놓고 디지털로 놨습니다. 디지털 메타카퍼의 위치 잡기가 쉽지 않던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세션은 전공의 학술상 연구 발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회장님께서 시상을 해주겠습니다. 수상자는 이대 서울병원의 김경원입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대 서울병원 4년차 전공이 올라가는 김경원이라고 합니다. 이 올레크레는 프랙처에서 아티큘라 인펙션이 있었을 때 수술하고 나서 아웃컴이 안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하게 돼서 이것에 대해서 좋은 기회를 받아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시작은 김지석 교수님께서 외래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외래로 부르셔서 이런 올레크레는 프랙처 CT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이 프래그먼트가 밑으로 인펙션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를 수술했을 때 이걸 잘 위로 올려서 리덕션을 해서 픽세이션 하는 경우가 있고 이걸 잘 못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아웃컴을 비교하는 논문을 한번 써보자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펀메드에 인펙션을 검색을 했고 하나하나 PDF를 다 읽어가면서 이 인펙션이라는 게 올레크레는만 있는 게 아니라 인트라 아티큘러 프랙처 콩그라트 조인트에선 다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연구가 된 부분은 이제 아스타블런 프랙처에서 마지널 인펙션이라는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수술을 했을 때 인펙션이 남아있으면 나중에 토탈이 컨버전이 많다라는 게 많이 연구가 돼 있었고 포스테리어 말레오라 프랙처에서 이 프래그먼트 말고도 위쪽에 있는 이 플랫펀드에서 살짝 위쪽으로 마지널 인펙션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레크른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를 리덕션하고 픽세이션하는 KY로 스페시픽 픽세이션하는 방식에 대해서 서지컬 테크닉 논문을 이제 손흥상 교수님께서 발표한 논문이 있었고 아웃컴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인펙션이 있는 것과 없는 걸 비교하는 논문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먼저 시작을 한 거는 이 아티큘라 인펙션을 CT상으로 정의를 하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얼너 휴메럴 조인트가 컨그런트한 조인트이기 때문에 이 핏서클을 통해서 분석하는 다른 논문이 있어서 이 CT를 봤을 때 프랙처가 있더라도 핏서클에 접하는 경우가 있고 이 프래그먼트가 아니면은 이런 밑으로 내려가 있는 인펙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을 아웃컴을 비교하자고 했고 그리고 수술을 했을 때도 인펙션이 있는 그룹만 따로 서브 그룹으로 해서 이게 잘 리덕션 됐을 때 그리고 리덕션이 잘 안 됐을 때 그 두 군을 또 비교하고자 했습니다. 총 122명의 환자들을 모을 수 있었고 레디올로직하게도 또 추가적으로 분석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 인펙션이 되는 정도에 따라서 아웃컴이 차이가 있냐라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마지널 인펙션에 대한 포스텔 말레오라 프랙처를 참고해서 이 인펙션 파라미터를 인펙션 앵글, 디스턴스, 그리고 사이즈, 센트럴 앵글이라는 파라미터를 구해서 분석을 하고자 했습니다. 맨 처음에 JBJS라는 논문을 사실 먼저 냈는데 거기서 리뷰어 커멘트가 이 올레크른이라는 거는 배열이라는 칼트리지가 없는 곳이 있는데 이 배열이라는 로케이션 위치랑 이 인펙션 되는 위치가 관련이 있냐라고 커멘트를 줘서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CT상으로 다른 논문을 참고해서 레퍼런스하게 이 배열이가 어디 있는지 보고 그거랑 아티큘라 인펙션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거를 비교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이 P서클에 맞더라도 이 리덕션이 잘 안 된 거, 3mm 이상을 푸어 리덕션을 기준으로 잡고 1mm보다 잘 리덕션 된 거를 아나토미 리덕션을 잡고 그거에 대한 아웃컴도 비교하자고 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제가 EMR 뒤져보고 CT 뭐 분석하면서 엑셀에 기입하면 되는데 이거를 실제로 통계를 돌리는 게 처음이어서 참 어려웠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임상시험 통계팀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다가 면담을 해서 이럴 때는 어떤 통계를 써도 되는지, 안 그러면 통계 의뢰를 하면은 통계를 직접 돌려주시기도 해서 저도 직접 공부를 하면서 SPSS 돌려가면서 통계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총 122명 중에 30% 가까이는 아티큘라 인펙션이 있는 걸로 나왔고 두 군의 데모그래픽 차이는 하이에너지 차이 정도만 나왔었습니다. 레디올로직하게 분석을 했을 때 이 인펙션이 되는 위치, 뭐 배열이랑 위치랑 어떤 게 관계 있는지 봤을 때는 아웃컴에 크게 상관없었고 아웃컴을 비교 분석했을 때 인펙션 그룹이 논 인펙션 그룹보다 확실히 아웃컴이 안 좋았습니다. 그럼 그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리스크 팩터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런 식으로 돌렸고 결국에는 이 아티큘라 인펙션을 리덕션을 잘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전체적인 컨그런트 조인트에 대해서 잘 못 맞추고 스텝오프가 나왔을 때 아웃컴이 안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아티큘라 인펙션이 리덕션이 잘 안 되면 전체적인 스텝오프도 많이 남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디스커션 및 컨클루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크레너 프랙처가 왔을 때 CT를 통해서 이 인펙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보는 것이 먼저 중요하겠고 인펙션이 있다면 그걸 최대한 리덕션을 잘 해서 3mm 이내로 잘 맞춰야 되고 그 인펙션 리덕션을 한 걸 토대로 저희가 컨그런트 조인트를 전체적인 리덕션을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스텝 오프도 잘 안 남고 수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2026년 1월 달에 이렇게 논문이 나오게 됐는데 전공의 생활하는 동안에 이런 식으로 많이 리비전하면서 논문을 쓰는 게 어렵긴 했지만 김지석 교수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논문이라는 하나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받아서 발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시상해 주겠습니다. 좋은 처리, 훌륭한 대전장님 만나가지고 정말 좋은 칼이 되는 그런 기분을 보는 것 같았고 제가 전공할 때까지 뭐하고 있습니다. 뭐하고 놀고 있을지 하는 반성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발표 잘 들었고 좋은 논문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정회에서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폐해사를 이대 서울병원 정형외과장이신 박재환 교수님께서 이어서 네, 뭐 원래 폐회사인데 원래 이정의 신년 할애식이 우리 전문의가 되시는 이제 이정의 신입 회원들을 소개하고 이랬던 자리이기도 하고 그동안 새로 오신 교수님들을 소개를 먼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오늘 발표 때 많이들 보셨지만 이대 서울병원 견조관들 이상현 교수님 3월부터 근무하고 계십니다. 9월부터 척추 서준호 교수님 근무하고 계시고 목동병원에서 고관절 파트 3월부터 박기태 교수님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슬관절 변준우 교수님, 척추의 김성택 교수님이 근무하고 계시고 오늘 안하셨지만 복부의 이영 교수님까지 작년에 4분이 부임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졸국 전공의 소개가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김나연 선생님과 그다음에 우리 나와주세요. 한 명씩 하죠. 김나연 선생님은 이번에 바로 끝나니까. 저 5월달까지. 5월까지인가요? 내일 2차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런 사진을 제출을 한 적이 없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6년도에 졸국하게 되는 김나연입니다. 내일이 2차 시험인데 이정의 중요한 자리인 만큼 꼭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이화 정형외과 일원으로서 큰 애정을 갖고 있고 또 책임감 있게 졸국을 해서 자랑스러운 이정의 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길영훈 선생님. 조금 소개가 필요하신 분인가 가운데로. 네, 안녕하십니까. 작년 9월에 이대 목동병원 전공의로 오게 된 4년차 길영훈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일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잘 합격해서 꼭 누가 되지 않고 이대 정형외과에 잘 이제 기여할 수 있는 전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더 중요한 식사를 아마 그런 한우에서 준비한 것 같으니까 약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사실은 신년하실 때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우리 주말을 투자하긴 했지만 그때보다 훨씬 많은 분이 와주셔서 좋은 뜻깊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식사 자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전체 사진을 한번